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오래간만에 KBS 허솔지 기자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정 박으신 거죠 이제? 3회 연속 아닌가요? 3번 연속 나왔는데 이제 고정 받고 가시죠 그냥. 아니 저희 해설위원이 7명인데 뭐 이슈가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또 나왔는데 아니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좋은 진짜- 반응이세요? 좋은 좋은 그럼요. 반응? 진짜 좋은 반응이에요. 아, 시청률도 잘 나오고 팬들의 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네. 반응이 많아서 계속 모시게 되니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소신 있는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솔지 기자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장성우 의원과 티키타카는 우리 김도환 선배가 잘 맞는데 제가 그 자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환이 형이요? 네. 오늘 두 분의 티키타카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간 야차 8월호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7월에도 KBO에는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7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KBO 이슈에 대해서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참견 후에는 KBSN 판정단이 뽑은 이달의 선수가 표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지 보고 계시죠? 물음표가 쳐져 있습니다. 과연 이 표지 모델 누가 될 것인지,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KBO의 다양한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좀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KBO 이슈 털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반기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털어볼 만한 두 가지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KBO 이슈 털이 첫 번째 BFA 단연 계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김태균 선수가 기아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BFA 단연 계약에 대한 계약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시즌 끝나고 김태균 선수 FA 자격을 얻잖아요. 네, 두 번째 FA죠. 두 번째 FA 자격을 얻고 또 기아 타이거즈가 박동원 선수 사례가 있다 보니까 후폭풍이 셌었죠, 네, 사실. 네. 후폭풍이 엄청나다 보니까 과연 김태균을 데려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시즌 중반에 BF의 단연 계약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뭐 양쪽 의견들은 일단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약 기간은 사실 그 선수가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가 과연 어떤 눈높이를 갖고 있느냐에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돈. 예,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BF 단연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예상은 요 주제 거의 끝물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네. 하고 일단은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BF의 단연 계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는 안치홍 그 계약 맞습니다. 2+2 계약. 허솔지 기자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 BFA 단연 계약은 사실 이 안치홍이 쏘아올린 커다란 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이제 2+2 계약을 FA 계약을 처음에 2+없스 계약을 했었죠. 네, 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KBO의 법적 검토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에이전트 쪽에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또 다른 단연 계약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건데 그때 이제 KBO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라도 단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법적 검토 결과를 보내주면서 그 이후부터 이 단연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된. 그 FA 자격을 얻으려면 4년이 지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4년을 채워야죠.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지 다시 FA가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안치홍 같은 경우에는 2년 채우고 구단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렇죠. 물어봤는데 네. 단연 계약 가능하다라는 결과는 그때부터 이제 단연 계약이 나왔는데 정작 안치홍 선수는 단연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끝나고 또 FA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단연 계약이 출발이 된 그 신호탄을 쏘아오는 거지 바로 SSG였죠. 네, 그렇죠. 네. 22년도 시즌을 앞두고 SSG가 3명의 선수, 4명의 선수와 그 단연 계약을 가져갔는데 계약 내용들이 꽤 큰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계약 내용을 한번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원 선수 5년에 55억, 박종원 선수 5년에 65억, 한유섬 선수 5년에 60억,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22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4년에 151억 원이라는 아주 큰 계약을 맺게 됐어. 그 당시 BFA 단연 계약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큰 계약이 나올 수가 있나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네. 엄청난 금액들이 사실 나왔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약간 이렇게 재밌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하고 이제 박종원 선수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고 맞아요. 재활 기간에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이 BFA 단연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가 그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좀 잘 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KBO 리그에서 계속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나가게 되면 뭐 재구가 조금 뭐 불안한 그런 거는 있는데 박정호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해주던 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제 그 KBO 리그를 보면 선발 투수들에 대한 어떤 그 각 팀만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구단에서 이제 그 선발 투수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해서 그 선발 투수 딱 나왔을 때 금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호 선수를 이 토미존 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FA 단연 계약으로 메꿨고 오히려 좋은 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 선수가 좀 그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팔이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구단 쪽에서 먼저 이제 문승원 선수에게 BFA 단연 계약을 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그 랜더스 구단이 잘 치고 들어간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4년에 151억 원 굉장히 큰 계약을 맺었었고 역대 최다 뭐 금액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화제가 됐던 게 연봉이었었는데 첫 해 연봉 81억 원을 그 당시에 몰아줬었잖아요. 근데 네. 이 당시에 그 샐러리 캡 때문에 좀 뭐 약간의 좀 뭐 꼼수로 부린 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리 캡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저는 꼼수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좋은 판단을 한 거다. 샐러리 캡이 이제 예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를 사실 뭐 어느 적정선의 금액으로 미국에서 데려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SSG가 사실 우승을 향한 그 BFA 단연 계약을 다 체결을 했고 그리고 김광현이라는 카드는 팀 내에서 뭐 외국인 선수들보다 외국인 투수들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김광현 선수 첫 해 연봉을 81억으로 몰아주는 게 꼼수다.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시장 논리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고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22년도에 SH 랜더스가 창단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우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를 봤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봐야죠. 네, 봤다고 그럼요. 봐야겠죠.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구단에서도 BF의 단연 계약이 줄지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온 BF의 단연 계약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5년에 120억 원이라는 큰 계약을 가져갔고요. 롯데자이언츠 박세영 선수가 5년에 90억, 구창모 선수가 6년에 125억 원. 이거는 이제 군 문제가 약간 달리면서 계약이 약간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건부 7년에 132억 원. 오지환 선수가 올해 계약을 맺었고 계약 발생 효력은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 6년에 124억 원이라는 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팀의 간판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고 또 FA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단은 꼭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BFA 단연 계약으로 이 선수를 미리 잡아주겠다. 왜냐하면 FA 시장이 열려서 시장에 나가게 되면 사실 몸값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렇죠. 예, 빼앗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미리 이 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연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로 간의 니즈가 사실은 맞았기 때문에 이런 단연 계약에 아주 큰 계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결국. 뭐 결국 첫 번째는 이 선수들이 그동안에 이제 FA를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전부 대부분 이제 오지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20대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야구 인생에서 봤을 때 가장 전성기를 시장의 가치보다 조금 더 싸게 이 선수들을 잡는다라고 본다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이제 각 팀과 이제 BFA 단연 계약 정말 큰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네. 내가 지금 물론 큰 금액을 제시해서 고맙긴 하지만 내가 시장에 나가서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가치를 좀 했을까요? 평가받고 싶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데 그 FA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막 고민이 많군요. 한두 경기 못 치면 우리 진짜 FA 시장에서 이거 뭐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잘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FA 시장 나가면 진짜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대박, 같은데 이런 생각 나겠네. 들고 그러니까 대박 진짜로 나겠는데.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BFA 단연 계약도 저는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핵심 선수 유치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혹시 이제 FA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 경쟁에 의해서 그렇죠. 이 몸값이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품 방지 효과도 네. 있고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점도 있으면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리스크는 성적에 대한 리스크가 아닐까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그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이 대부분 선수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을 다 한 번씩 겪었고 그리고 첫 해 성적은 괜찮은데 최근에 또 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성적이 사실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증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각 구단들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BFA 단연 계약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구단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네, 이런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가는 구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선배들이 잘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처음 체결했던 뭐 한유섬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박정호, 문승원 네. 뭐 이런 선수, 구자욱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첫 해는 잘했는데 사실 박정호 선수도 최근에 좋지 못하고 맞아요. 예, 네. 문승원 선수도 불펜으로 사실 보직이 옮겨진 상황이고 그리고 구자욱 선수도 올 시즌에 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작년에도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첫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구단들이 BFA 효과가 있을 네,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이제 계속 판단이 들면 맞아요. 지금 이제 그 BFA 단연 계약을 바라보는 정말 한 뭐 7년 8년 채웠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구단으로부터 그 제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KT의 고영표 선수도 사실 뭐 제시를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계약한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내주냐, 이게 선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그렇죠. 예. 어떤 성적을 내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단연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WAR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성적은 7월까지의 성적을 144경기로 환산한 수치가 되겠고요.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전 3시즌 평균과 비교를 해서 올 시즌 성적 144경기를 환산한 기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에 계약을 한 선수들 기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3시즌 평균 문승원 선수가 2.68의 WAR이었습니다만 계약 첫 해에 0.01, 올 시즌에 1.47, 박종훈 선수가 평균 1.87이었는데 지난해와 올 시즌 모두 마이너스 음수를 기록을 했고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진출 전 기록이 되겠습니다. 5.12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6.1, 평균을 넘어섰던 잘해줬죠, 시즌 작년 기록을 시즌에.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약간 좀 2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 한유섬 선수가 2.34 평균이었는데 지난해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올해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사실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래도 새 시즌 평균 기록에 좀 근접한 기록을 구자욱 선수는 올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3년에 계약한 선수들 기록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웅, 구창모 그리고 이제 오지환 선수는 내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은 계약한 것으로 일단 보고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3시즌 평균 박세웅 선수가 2.64, 올해가 3.84로 박세웅 선수 올라갔습니다. 네. 구창모 선수는 3.77, 1.88 많이 떨어졌고요. 오지환 선수가 5.24였습니다만 올해 물론 계약 발효 전이긴 합니다만은 4.4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도 계약 발표 이후에 약간은 좀 떨어진 모습이고 가장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구창모 선수죠. 그렇죠. 엄청나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이 계약을 받은 구창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처음에 설정이 됐을 때 참 이야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구창모 선수가 그동안에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매 시즌 이 부상 때문에 고전을 했던 구창모인데, 구창모가 확실히 건강했을 때는 정말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의 어떤 그 임팩트 그럼요. 있는 성적들이 나왔는데, N구행이잖아요, N구행.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 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올 시즌도 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장기간 이탈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BFA 단연계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어떤 시전이 구창모 선수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또 한편에서는 그 BFA 단연 계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게 샐러리 캡이 빡빡한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SSG 같이 샐러리 캡이 빡빡한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구단의 미래 자원에 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샐러리 캡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선수협이 이 셀러리 캡을 받냐 안 받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는 그 돈 많이 받은 선수는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저 연봉을 그렇죠. 받는 선수들이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 기량을 꽃피우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경우가 오히려 더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려적인 시선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KBO 쪽과 그리고 선수협이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 FA 등급제를 만들면서 이 셀러리 캡을 받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받지 말아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셀러리 캡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3년 후 제가 봤을 때 이게 구단이 없애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 없을 이유가 절대 없겠죠. 없을 이유가 이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꽃피워야 되는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이 이 셀러리 캡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SSG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SSG에는 BFA 단연 계약 선수도 많이 있고 추신수와 같이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그리고 최주환 같이 FA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셀러리 캡에 여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SSG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게 개막전 기준으로 일단 판단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막전 기준으로 봤을 때 SSG를 포함해서 10개 구단 중에 셀러리 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잖아요. 초과한 구단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셀러리 캡의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여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SSG가요? 네. 아, 그래요? 왜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네. 있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옵션이 다 포함된 옵션이 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해서 셀러리 캡을 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SSG에 있는 그 BFA 단연 계약 선수들이나 뭐 FA 선수들의 성적이 그렇게 옵션을 채울 만큼 사실 그렇게 활약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이게 참 슬프면서도 다행인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약간 있다고 우쭐해지네요,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네.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성적을 내주면서 옵션을 다 타가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성적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난다. 그게 더 사실은 좋은 거긴 한데. 저는 그게 낫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낫죠. 뭔가 이제 셀러리 캡을 초과를 해서 뭐 사치세를 내더라도 구단 입장에서는 돈 내고 우리 팀이 잘하게 되면 훨씬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엄청난 금액을 받으면서 계약을 차지했지만 지금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한 선수 가운데 성적을 그렇게 뛰어나게 내주는 선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WAR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조금 더 넘거나 그 정도고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구단 입장에서도 좋은 네. 면도 있고 선수 입장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는데 결국 성적이 나지 않으면은 계약에 대한 큰 계약에도 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FA 만약 계약을 뭐 4년이라든가 뭐 6년이라든가 뭐 8년이라든가 뭐 박민호 선수는 이제 8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 8년 내내 잘해준다는 보장으로 그 그렇죠. FA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사실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미국도 뭐 10년 계약, 뭐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 14년 계약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앞선 그냥 전성기 시절에 뭔가 한두 번의 우승을 시키고 꾸준하게 경기에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 걷는다. FA 계약 기간의 후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전반기, 그러니까 FA 계약 전반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게 되면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징성으로 보상으로 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FA 그리고 이제 BFA 단연 계약 체결할 때 앞선 성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SH 랜더스는 BFA 단연 계약 첫 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확실히 봤다고. 효과를 봐야죠. 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허설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연 계약한 선수들이 이번에 옵션이 좀 빠지면서 그래도 샐러리 캡 여유가 좀 생겼다는 것도 좀 우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셀러리 캡이 제가 이 단연 계약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면서 이 셀러리 캡을 구단별로 많이 물어봤는데 구단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모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계약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선수 군입대, 제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셀러리 캡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하나하나 다 구단의 모든 운영에 지금 셀러리 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기아와 김태균 선수는 과연 어떤 계약을 맺을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뭐 장성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팀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김태균 선수의 또 사정이라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박동원을 놓친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런 박동원을 놓친 압박감이라는 게 지금 사실 남아 있어요. 팬들의 어떤 그 시선들이라는 게 있죠. 남아 있기 분명히 때문에 있죠. 그리고 어렵게 영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4, 5월달 성적이 좋았던 유지혁을 보내면서 김태군을 맞습니다. 영입한 상황이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심재학 단장이 아마 조만간에 단연 계약 저는 체결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김태군 선수도 이 FA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각 팀마다 다 이제 주전 포스트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굳이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팀에서 영입 제의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아유, 굉장히 엄청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린 일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기 전에 구단도 원하고 선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금액 차이, 조건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BFA 단연 계약에 대한 니즈, 선수도 필요한 것 같고 구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그 입장에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썰은 많이 있더라고요. 썰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태군 선수는 4년 장기 계약을 원하고 아, 당연히 4년 있는 걸로 원하겠죠. 알려져 있고 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구단의 입장은 뭐 한 차례 정도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 금액을 디테일하게 논의할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아도 사실 샐러리 캡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구단이 아니거든요. 기아도 큰 계약이 좀 몇 개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10% 미만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룸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최영우 선수나 김선빈 선수는 FA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죠. 예, 그렇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두 선수도 이 구단에 필요한 선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선수를 향한 단연 계약의 어떤 의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FA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김태군과의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될 수가 있는데 김태군이 원하는 것이 구단이 책정했던 금액보다 높을 때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에 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또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박동원을 그렇게 놓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아 입장에서는 김태군 FA 시장까지 나가게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개 구단 가운데 한 8개 구단이 이미 주전 포수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아직 SSG와 기아 정도가 이제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김민식도 내년 FA잖아요. 네. 과연 김태군이 시장에 나갔을 때 FA 선택이 되겠느냐? 가치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갔을 때 사실 뭐 랜더스가 이제 김민식 선수가 최근에 이제 많이 뛰고 있는데 과연 김태군과 김민식을 비교를 했을 때 SSG 쪽에서 과연 김태군을 데려갈까요? 저는 않을 수도 쉽지.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타격 성적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리고 김민식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포수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 시즌에 또 우승을 만들었던 포수입니다. 그러면 김민식으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김태군 여기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태군은 기아에 잔류하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나리오고 예. 그리고 또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기아가 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김태군과의 협상 테이블 정말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원하는 BFA 단연 계약이라는 선물을 저는 심재학 단장이 팬들께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태군 선수가 지금 FA 계약을 맺은 선수잖아요. 20년부터 23년까지 지금 FA 계약이 되어 있는데 13억 받은 선수입니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비해서는 사실 13억은 그렇게 큰 액수는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FA에서만큼은 좀 가치를 좀 높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박세혁 선수 최재훈 정도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도 최재훈이 5년에 54억 받았으니까 네. 박세혁 선수가 4년에 46억 정도는 나도 그 근처까지는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기아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과 김태군 선수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생각보다 갭 차이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접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더 유리해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말고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저는 서로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서로 생각이 양보해야 들어요. 왜냐하면 된다. 기아 구단도 김태군 선수 어렵게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예, 어렵게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태군 선수도 이제 기아로 이적이 된 상황이고 시장을 나가봤을 때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태군 선수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그렇죠. 해야 된다. 계속 또 경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아 타이거즈만큼 김태군 선수가 경기에 많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고 있는 팀이 저는 없다고 없죠,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김태군 선수도 뭐 계약 기간을 뭐 3+1로 뭐 간다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서 네. 뭔가 계약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에 얼마? 아. 내가 단장이라면, 내가 김태군이라면 몇 년에 얼마 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일단은 김태군 선수가 89년생이거든요. 만 나이가 아니라 원래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35, 내년부터 36입니다. 그렇죠. 36, 37, 38, 39. 그러니까 3+1 정도, 아니면 3+1. 4년 정도 계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박세욱 선수보다는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 46억 생각은 은 그래요.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NC가 그렇게 크게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아도 뭐 다른 포수가 없긴 하지만 일단은 데리고 있는 선수잖아요. 박세욱 선수는 외국에서 영입을 하는 선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는 조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한 30억대에서 30억대 중반 정도? 30대 중반.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허설지 기자는 조건 어느 정도 생각해요? 돈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도 장순아랑 굉장히 비슷한데 제 생각으로는 기아에서 30억 제시를 한 어느 정도 30억 선에서 제시를 한 것 같고 김태군 선수는 한 40억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35억에 와서 한 4년에서 3+1 정도에서 30억대 중반에서 결정 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승주 기자는 만약 내가 단장이라면 저도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배팅을 그 정도 해야 저도 뭐 될 것 같은데. 아니 40억 부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에 누구의 편도 아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쪽 다 손해다. 불리해주는 지금 그 협상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도 30억 가겠습니다. 제 돈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도 또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거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너무 좀 그 정도 수준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나겠죠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김태군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좀 반짝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안 좋단 말이에요. 네. 타격 성적이. 결국 평균을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네, 타격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어떤 이제 금액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그런데 뭐 과하다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뭐 어느 맞아요. 정도 금액이 뭐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팀 성적도 끌어올리면서 김태군 선수가 지금보다 조금 그렇죠. 더 나은 성적을 내게 되면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당연히 이제 김태군 선수 쪽에 유리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김태군 선수도 뭐 좋은 계약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계약 만약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나와서 그 뒷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태군 선수의 이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참견을 저희가 세세하게 해봤습니다. 돈 얘기까지 하면서 네. BF의 단연 계약에 대한 얘기를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계약 기간이 긴 만큼 선수, 구단, 팬 모두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이슈털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O 이슈털이 두 번째 이슈는 바로 3피트 규정 세분화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이 얘기도 참 쉽지는 않은 얘기네요. 이 3피트 논란, 이번에 요즘에 특히 전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3피트 관련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지난 시즌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관한 얘기였다면 올해는 3피트 규정에 관한 얘기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논란이 됐던 장면 올 시즌 세 장면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 기아와 NC전, 6월 23일 키움 두산전, 7월 13일 기아 삼성전 요 세 경기에서 이슈가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장면들이 나왔는데 일단 그 장면을 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 기아 NC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다리 쪽에 맞을 때 보면 이제 신범수 선수가 약간 안으로 뛰는 라인에서 이제 안으로 뛰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바깥으로 뛰어도 그냥 악송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데 이제 판정이 이제 3피트를 위반했다고 해서 네. 타자 주자 아웃을 시킨 상황이죠. 류지욱 선수가 1루 송구를 선택을 했는데 신범수 선수의 다리 맞고 비디오 판독 끝에 지금 아웃으로 네.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장면은 6월 23일 키움전이 되겠습니다. 키움과 두산과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중계했던 맞습니다. 경기예요. 장슨하가 중계했던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선수의 그 타구 장면이었었죠. 네, 맞아요. 네, 임지열 선수의 3루 땅볼 치고 1루 가다가 1루에서 송구가 나오는 장면이었었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당시 포수였었고 1루 송구를 선택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임지열 선수의 이 베이스를 밟기 마지막 발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왼발이죠. 네. 왼발이 이제 그 양의지 선수가 이제 1루 쪽으로 송구를 할 때 그 발이 라인 안쪽에 있다고 이제 그래서 심판들이 이제 3피트 위반으로 이제 판독을 하고 아웃을 시켰죠. 네. 네. 그런 이것 상황이었는데 또 역시 비디오 판독이 나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날 홍원기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베이스를 만약에 마지막 베이스를 오른발로 밟게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밟기 전 그 전발은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디오 판독으로 정확하게 잡아내야지. 어떻게 뭐 베이스를 밟기 위해서 일부러 발을 맞출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날 경기 그 다음 날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장면이 이제 이 논란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었던 그렇죠. 네,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네. 7월 13일 경기죠. 네. 피렐라가 투석 땅볼을 치고 갔는데 이게 주루 상황에서 사실 시야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 세이프 판정이 됐고 판독을 했는데 판독 결과도 이 수비방해가 아니다. 이 악송구였다. 예, 이런 설명으로 세이브로 판정됐어요. 예. 비슷한 상황인데 판독이 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똑같은 판정이라든가 비슷한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은 비슷한데 판독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김종욱 감독 이날 어필하는 거 모습 보셨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신범수 선수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그 마지막 피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치자마자 처음부터 계속 안으로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의 이거는 악송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안으로 뛰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악송구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피렐라가 안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송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밖에 없는 악송구가 상황이었다. 악송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비디오 판독 판독실에서 잘못 판독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세 장면을 먼저 보셨는데 이 세 장면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전에 일단은 규정 정리부터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피트 라인 규정은 어떻게 지금 이 세 장면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3피트 라인을 벗어났고 수비 방해냐 아니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네. 일단 3피트 라인 규정에 대한 아웃 규정에 대한 것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야구 규칙에 따라서 타자 주자가 볼루에서 1루 사이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이 3피트 라인의 바깥쪽, 오른쪽이죠. 네. 또는 파울 라인의 그 안쪽, 왼쪽으로 달려서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아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피트 라인은 사실은 올 시즌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슈 많이 예전부터 됐었죠. 이슈가 네, 사실은 많이 됐었고 2019 시즌 전에 3피트 라인 수비방해 규정 강화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강화된 내용은 뭐냐면은 야수가 송구를 할 때 주자가 파울 라인 안쪽으로 뛰면 무조건 네. 수비방해로 간주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3피트 라인 안으로 뛰면은 송구가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수비 방해로 아웃이었어요. 인정을 아웃을 무조건 시킨다가 네. 그 당시 규정이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던 중에 시즌 중에 여러 가지 또 그 그렇죠. 논란이 많이 있다 한국 보니까 시리즈에서도 아마 맞아요, 예, 맞아요. 논란이 그러다 됐을 보니까 그 거예요. 규정을 없애버렸죠. 네, 그건 무조건 아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수비 방해 여부는 심판진이 판단을 네.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피트 라인 안으로 뛰어도 이것이 수비 방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그렇죠.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이제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전반기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다시 얘기가 나온 거죠. 나왔는데 저는 이 바뀐 내용을 보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바뀐 것도 애매한 게 많다. 네. 바뀐 부분도 이게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예전처럼 만약에 타자 주자가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투수라든가 야수가 송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안으로 뛴다. 그러니까 만약에 3피트 안으로 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송구겠죠. 투수의 송구, 포수의 송구, 야수의 송구가 나왔을 때는 그게 3피트 안으로 뛴 게 확연해지면 저는 무조건 아웃을 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9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오히려 장단의 네, 오히려. 생각은 그렇다. 그래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자들도 뭔가 번트를 대고 타구가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안으로 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그 글도 나와 있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뭔가 수비 방해가 이루어졌을 때만 3비트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어떤 송구가 나왔을 때 그 송구할 때 만약에 안으로 뛰는 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웃. 무조건 아웃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없애는 저는 오히려 그 간단한 규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피트 라인을 일단 위반을 하고 그리고 수비 방해가 인정이 되는 장면인데 특히 송구가 특히 그 벗어날 경우에는 무조건 아웃을 줘야 된다는 얘기. 그것과 관련해서 허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세 상황 모두 공통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수비 방해 상황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됐는데 허훈 위원장이 타자 주자를 마치더라도 일루로 정확하게 던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영우 선수가 작심하고 사실은 그 당시 한마디 네. 했었죠. 예, 근데 피구냐 이게 무슨 네. 피구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악송구냐 아니면은 수비 방해 때문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악송구냐에 대한 판정도 사실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송구를 떠나서 그 송구가 이루어질 때 그 찰나에 만약에 타자 주자가 안으로 뛰었으면 이 송구가 빗나가더라도 저는 아웃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송구 상황. 근데 그 재밌는 장면은 아까 그 두 번째 이슈가 됐던 장면 그 두산전에서 양의지 선수가 임지호 선수를 맞췄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임지호 선수가 양의지 선수가 맞췄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필 플레이에 의해서 네. 수비 방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SK 시절에 김성관 감독 시절에 SK가 전지훈련장에서 어떤 연습을 했었냐면은 타자 주자가 3피트 라인을 벗어나서 그라운드 쪽으로 뛰면은 포수는 무조건 주자를 맞춰라. 그리고 맞추고 난 이후에 어필을 해서 수비 방해를 인정받아서 아웃을 시키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비 방해를 타자 주자를 맞춰 수비 방해를 인정을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임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발이 사실은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간 거였죠. 마지막 발 전이죠. 그 베이스를 밟기 마지막 발. 발 전에 그 전. 라인에 들어간 한 발 들어. 네. 그것도 들어간 건 들어간 거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들어간 것도 봐야 근데 된다. 이제 홍홍희 감독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오른발로 밟기 전에 왼발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자연스러운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디오 판독을 제대로 해줘야 돼. 상황에 맞는 그 판독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타자 주자가 일루 쪽으로 뛸 때 그럼 무조건 다 왼발로만 밟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사실 비디오 판독에서 이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 발이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명확하게 화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홍원기 감독 의견에 100% 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것도 3피트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위반으로 보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간 화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지난 7월 20일이었었죠. KBO에서 요 3피트 라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규정을 좀 세분화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었고 어떤 내용이 좀 있었죠. 아마도 그 마지막 화면 그 피렐라의 그 투수앞 땅볼 타고 그 장면이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좀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저도 게. 보면서 애매해요. 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뀐 거는 주자의 주루가 방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비 방해를 선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악송구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타자 주자가 시야에 가려서 악송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비 방해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바뀐 규정도 그렇고요. 이게 수비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심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규정이거든요. 결국 심판원의 판단을 그렇죠. 해준다. 규정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심판원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기 결국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월 20일 날 KBO에서 3비트 라인 관련 규정 세분화라는 보도 자료를 이제 다 뿌렸습니다. 주자의 주루가 방해 원인이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 수비 방해 선언을 하고 2023년 후반기부터는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자 주자의 3비트 라인 안쪽 주루 행위가 명백히 수비 가로 열고 송구 또는 포구 가로 닫고 방해 원인이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비 방해로 선언하기로 했다. 실제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까 그 장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타자 주자가 오른발로 베이스를 밟을 경우 부득이하게 왼발이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피트 라인 위반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KBO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왔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허솔재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3피트 라인을 벗어나야 되고 그 3피트 라인 벗어난 것에 따라서 수비 방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수비 방해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판단은 심판원이 한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국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심판원이 판단해야 된다고 지금 문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전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판원이라도 기본적인 그 3피트에 대한 룰은 알고 있겠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이런 판정이 나올 수가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판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만약에 송구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3피트 안으로 뛴 게 명확한 화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송구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웃. 무조건 아웃. 네. 시켜야 돼. 그렇게 19년에 그 규정으로 가야 돼. 다시 가야 그렇게 된다. 해야지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KBO의 그 3피트 규정 그 라인 관련 규정 세분화에 따른 적용안을 그 피렐라 상황을 다시 적용시켜 보면은 결국은 그 심판원 그날의 심판원의 판단은 그게 악송구가 맞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날의 심판원은 그렇죠. 그걸 악송구로 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세분화했던 지금 규정을 다시 적용을 시켜도 심판원이 그날 악송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악송구가 결국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악송구가 왜 나왔냐면 피렐라 선수가 안으로 뛰었기 때문에 안으로 그렇죠. 뛰어서 이제 그 양현종 선수가 일루 쪽으로 송구하는 그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악송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비방의 네.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아예 송구가 잘못된 거로 심판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아예 잘못될 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피렐라가 안으로 뛰었기 때문에 양현종 그렇죠, 선수가 그런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요 세부화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 3피트 상황이 한 번 더 나왔었죠. 네, 롯데전에 네, 키움 맞아요. 롯데전에 네, 이용규 키움 선수인데 롯데. 이거는 이제 판독이 처음에 3피트 위반이라고 심판원들이 확인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홍원기 감독이 요청을 했죠. 네, 아웃에서 이게 처음에 이용규 선수가 번트로 됐어요. 네, 번트를 냈는데 네. 한동희 선수가 잡았고 이용규 선수 어깨를 맞췄죠. 그런데 이 판독에서 이제 3피트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음에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원기 감독이 비디오 판독 신청을 했죠. 그런데 바뀌었죠. 3피트를 위반하지 않은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은 수비 방해도 아니고 처음에 3피트 라인을 벗어난 따고 판단을 했죠, 심판이. 따고 판단을 했는데 보니까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이건 3피트를 벗어난 게 아니다. 네. 예. 단순히 그냥 정확하게 주루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송구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정이 나왔던 네. 거고 지금 앞선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한 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규정이 메이저리그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3피트 메이저리그에서도 논란이 여러 차례 됐더라고요. 월드시리즈에서도 그렇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어떤 한 전문가는 그래서 이 규정을 크레이지 룰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역시 댓글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 장순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한번 해봤더니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거 좀 어렵죠. 다른 대안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대안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했던 거 그 댓글 보니까 네네. 장성호 쟤는 지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자기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조금씩 나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확신 없이 자신 없이 얘기할 것 같았으면 안 나오시는 게 낫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쉽지 않은 얘기 오늘 두 가지 주제 같이 이슈 터리로 한번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월간 야차 8호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7월에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친 선수를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KBSN 해설위원, KBSN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 그리고 MC인 저까지 총 10명의 KBSN 판정단이 뽑은 7월의 베스트 선수와 워스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야차의 표지 모델을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7월에 어떤 선수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어떤 선수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김명신 선수. 김명신 선수요? 네, 두산에. 두산의 김명신 선수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은 뭐 두산의 11연승을 만드는데 어. 그 안에 뭐 김명신이라든가 뭐 박치국, 그다음 정철원, 홍건희 뭐 4명의 6, 7, 8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팀이 어려울 때마다 이승엽 감독이 김명신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거든요. 네. 근데 연승의 네. 1등 공신이다. 근데 등판할 때마다 정말 잘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도 포항 경기였나? 어디 경기 등판시키고 나서 너무 많이 등판해서 좀 미안해서 하루 먼저 뭐 서울로 올려보냈다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제가 네. 사실 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정말 이 김명신 선수가 역할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김명신 선수. 11연승을 거둔 기간에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잘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연승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김명신 선수가 진짜 좋은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허솔지 기자는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사실 선수보다 감독, 감독? 그 이승엽 감독. 이승엽 감독? 네, 예, 예. 정말 그 7월에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웃는 모습을 가장 많이 봤잖아요, 7월에. 네, 7월 초반에 연습을 지금 또 하면서. 울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열 그래서 조금 때. 안타까운데 그래서 전반기 끝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그 두산의 가장 전반기 수훈 선수 한 명 꼽아달라. 보통 감독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면은 감독님들께서 한 명만 안 꼽으시거든요. 너 다 고생했다 누구는 얘기하죠. 누구 맞아요. 누구 다 네. 꼽으시는데 이승엽 감독은 딱 1번으로 김명신 선수 꼽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네. 등판에서 진짜 잘 던져줬어요. 김명신 알겠습니다. 선수가. 예. 김명신 선수를 네. 알겠습니다. 허솔지 기자는 이승엽 이승엽 감독. 감독을 꼽았는데 이승엽 감독은 김명신 선수를 그렇죠. 뽑았다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에 활약한 선수 후보 살펴보기 전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쉬운 활약을 보인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1위 선수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7월의 워스트 후보입니다. 노진혁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진욱, 한화의 산체스, 케이스 케일리, 그리고 박영현 선수가 워스트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7월에 워스트가 됐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워스트, KBSN 판정단이 선택한 7월의 워스트는 바로 LG 트윈스의 케이스 케일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10명의 판정단 중에서 6명의 케이스 케일리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켈리가 좀 기대 많이 미치지 못했죠. 네. 7경기 연속 무승에다가 7경기 무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즌 초반부터 LG 트윈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켈리 얘기 같아요. 최근에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죠. 과연 그냥 가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사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커뮤니티 가서 보면 켈리 좀 냅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8월 15일까지 바꾸지 않으면 포스트 시즌에 뛰지 못하거든요. 이제 한 그렇죠. 2주 정도 남은 상황이라 이제 어떤 시간이 선택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또 두산주로 또 잘 던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동안에 또 이제 켈리 선수가 또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냥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바꾸기엔 조금 선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켈리 선수를 좀 믿고 그냥 한 시즌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결국에는 뭐 켈리 선수 뭐 스스로가 반등을 만들어내야겠죠. 뭐 지난 경기 말씀해주신 잘 던졌으니까 네, 맞아요. 좀 믿고 좀 더 그러니까 팬들의 얘기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만하는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좀 일단 믿고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KBO의 대표적인 장수 외국인 선수인 만큼 8월에는 이전과 같은 위력을 되찾기를 응원을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7월을 빛낸 베스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후보 선수들 모두 7월에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7월의 MVP 후보입니다. 7월의 MVP 후보는 수아레즈, 벤자민, 김명신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7월의 MVP 후보 타자가 되겠습니다. 김민혁, 손아섭, 노시환, 마틴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7월의 선수 후보 타자가 되겠습니다. 2위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7월의 선수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한화 이글스 노시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노시환 선수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2위를 차지했는데 2위
충분히 받을 만한 선수였죠. 네, 노시안 선수 활약이 대단했고, 네네. 뭐 타율도 그렇고, 하지만 홈런이 이제 6개. 맞습니다. 예, 한 달간 예. 6개를 치면서 데뷔 첫 20홈런 고지를 밟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하나가 사실 그 뭐 오그레드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도 맞아요. 그렇고 거포가 필요한 한 방이 필요한 그 타선에서 노시안 선수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4번 타자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한 달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난달에 제가 이 월간 야참에서 MVP로 최정 선수가 맞아요. 선정이 됐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 이 삼루수 골든글러브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러네요. 네, 네. 그 기대감을 높여준 또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홈런 1위 차지하는 선수가 받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공동 1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팀 성적이 조금 들어갈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예. 아, 이게 골든글러브 3루 아, 예. 재밌겠는데요. 그럼요, 예. 예. 나중에 골든글러브도 한번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한화의 타선을 이끌고 있는 노시환 선수 다음 달에는 1위 하셔서 표지를 장식하는 선수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위 선수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간 야참 표지를 장식할 선수 1위 선수가 되겠습니다. 1위는 월간 야참 8월호 1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듯이 NC 다이노스의 마틴 선수가 되겠습니다. 윤희상 위원, 박용택 위원, 나지환 위원 그리고 허술지 기자가 1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틴 7월에 대단했었죠. 네, 그러니까 트리플 A 홈런왕의 진가가 발휘된 또 한 달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홈런이 많았어요. 근데 홈런이 뭐 개수도 그렇지만 질이 상당히 좋았던 그럼요. 것 같아요. 질이 좋았다.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는 홈런이 나와서 그게 참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기아전에 역전 말로 홈런, 또 하나전에서 뭐 9회 투아웃에서 역전 석점 그렇죠, 홈런.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홈런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이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서 팀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마틴 선수 앞으로 이제 살아났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적응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적응이 끝났다.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이제 마틴 선수가 홈런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뭐 허 기자님이 뭐 이야기한 대로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점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7월 달에는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았잖아요. 각 팀마다 또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그만큼 뭐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위권 NC 다이노스가 마틴 선수 활약에 힘입어서 양강에서는 3강을 사수할 수 있을지 후반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설위원들은 어떤 선수를 7월의 선수로 선택을 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의 선수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월간 대선 8월호 아주 숨가쁘게 정신없이 정말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털어봤는데 다 좀 쉽지 않은 이슈들이었고 중요한 이슈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후반기 시작이 되고 이슈는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은 오늘요 재밌었고요.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고.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주제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뭐 베이스 크기도 커지고 내년 시즌부터 이제 뭐 승부치기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2년 후면 뭐 세타자 상대하는 어떤 이런 그것도 기업. 한번 하셔야죠. 그거 한번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경기 시간도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래서 이제 KBO 리그에 만약에 그 제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한국 야구가 또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언제 하시려고요? 그거 조만간 준비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뭐 3피트 규정도 그렇고 뭐 네. 셀러리 캡, 단연 계약 다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렵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규정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좀 뜯어보고 허점이 있나 살펴보고 하는 것도 또 야구의 또 한 재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그 후속 얘기는 또 취재를 좀 하셔가지고 또 얘기를 좀 많이 좀 네. 들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후반기 야참에서도 또 두 분 많은 참견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허설지 기자와 함께한 야구의 참견 오늘 두 분과 정말 신나게 오늘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